네, 이분은 우리가 읽은 편견이 없는 나라라는 책을 가지고 찬반이 나뉘는 논제를 만들고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2부 토론 같이 해주실 우영님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도 2부 토론을 위해서 여러 논제를 만들어 봤는데, 14개나 만들어 봤는데, 사실상 거의 의견이 비슷해서, 건질만한 논제가 한 2개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일단은 찬반이 나뉘어야 좀 토론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찬반이 나뉘어진 논제부터 한번 다뤄서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2개 중에 12번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주제와 좀 더 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저는 10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번도 있네요. 좀 네, 놓쳤습니다. 그러면 10번, 12번, 9번 순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이모작과 북극 항로 거점 만들기 외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우영님은 찬성을 하셨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국가경제 이모작 그리고 북극 항로 거점 만들기 말고는 생존 전략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인데요. 혹시 우영님은 어떤 대안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이모작가 북극항로 거점 만들기가 일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이 말씀하신 원인, 그 저출산에 대한 원인은, 일단, 주거비 문제, 그리고 그 부양비 문제, 그리고 수도권 집중 문제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제가 전공은 아니고 상도님이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AI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아니면 혹시 세계적으로 뭐 AI가 발전해서 어떤 이 산업 총 생산량을 진짜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어떤 다른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 생긴다던가 한다면 대한민국이 그 과정에서 상도님 같은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활약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있진 않을까.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약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인재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영님 말씀을 이해하자면 이모작 이모작 사회 혹은 북극한로 거점 만들기가 아니더라도 젊은이들 청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뭐 네, AI와 블록체인을 필두로 한 여러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서 네,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네. 그 이해를 네, 부가가치로라면 지금 작가님이 진단하신 부양비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케이. 저는 또 얼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대를 하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 같은 걸출한 인재가 한 10명이 나타나서 애플과 같은 기업이 10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 세수도 확보도 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이 되겠죠.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낮은 얘기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방식으로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 저는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에 이 문제들이 저는 붙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세 개로 이해하는데 하나가 주거비 문제, 네, 또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 네. 그리고 하나 뭐였죠? 부양비, 부양비 문제. 네, 근데 이제 부양비 문제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걸출한 대기업이 몇 개 더 생기면 부양비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음, 네, 그것을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얻는 세금으로서,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은, 어, 만약에 그렇게 해결할 경우에는 지금의 기성세대 혹은 노인 계층이 그 연금으로서 생활을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전 사실 이 김태호 작가님이 주장하는 그 이모작 사회의 핵심 중 하나가 어, 노동하는 삶을 더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가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네. 정확하게 그 구절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있습니다. 122페이지인데요. 중간에 뚝 잘라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건강과 자존감을 건강과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자리.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다. 이를 통해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회복하고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갖는 것. 이는 연금 몇 푼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기업이라면 저는 완전히 이익 추구 혹은 가치 실현에 몰두를 해야 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가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나?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집중도 사실 저는 이 주거비 문제랑 수도권 집중도 문제를 붙어서 보는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고 수도권 집중이 기업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좋은 기업이 많이 나온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약간 조금 더 좋은 기업, 그러니까 뭐 삼성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꿈 같은 이야기지만 정말 이 인간 삶의 완전한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처럼 진짜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만약에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AI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우리가 이미 있었지만 팬데믹 때 이렇게 도드라졌던 것이 언택트 기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다 얼굴 맞대고 일하고 얼굴 맞대고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원격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멀리서도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네. 그것으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도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좀 수도권 집중도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좋은 예. 예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네, 어떤 기술의 파급 효과로서 네, 사회 문제가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만 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수도권 집중도 문제나 부양비 문제는 어떤 기술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인간이 정책을 설계해서 해소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다 보니까 음, 음, 국가 주도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장 타격을 크게 그 타격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모작 사회와 부국한로 거점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또 다른 반론은 없으실까요? 네. 저도, 저도 말씀하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과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나눠서 바라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합쳐가지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입장은 어떤 이모작 사회와 북극 항로를 적극 개척하는 일이고, 기업들 스스로가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해서 어떤 사회가 또 변하는 것이고, 약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모작 사회와 어떤
북극항로 개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나서 갑자기 든 생각은 북극항로 거점을 만드는 일은 사실은 우리가 세계 패권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세계 패권의 어떤 목소리를 내게 국가를 개조하는 정도의 어떤 여유나 역량이 있는가? 음, 갑자기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음, 그 여유나 역량 플러스 그렇게 하고 싶을까 싶기도 아,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정확합니다. 자, 하고 싶을까? 이겼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 국가면 국가 이익은 되겠으나 그 기업의 흥망을 걸어서라도 국가를 거기에 올리는 게 회사의 기업의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인 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남기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요. 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최진석 작가님이 호통 내실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최진석 작가님은 이제 늘 말씀하시기로는 기업은 뭐 이윤 추구의 집단이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수단으로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음, 잠시 떠올렸습니다. 작가님. 음, 그럼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12번 좀 전위적인 질문입니다. 이모작 사회가 만들어진다 해도 청년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영님은 찬성을 하셨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모작 사회가 만들어진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가 좀 바뀌어서 음, 어떤 인센티브를 얻는다든지 부를 얻는 방식의 문법이 바뀌어서 의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될 거라고 봤는데 우영님은 아니라고 보셨어요?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어, 저는 이제 이 의대 쏠림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저는 직업 선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한국에서는 지금 어떤 공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연과학계보다는 의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자본 축적과 그리고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조금 아닐 수도 있겠으나 조금 상대적으로 이 자본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이모작 사회로 바뀐다 해서 과연 그것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모작 사회로 바뀌면은 이 2030 세대를 결국은 이 유동지능이 높은 산업군으로 유도를 한다는 건데 지금 현재도 유동지능이 높은 산업군 그러니까 공대라든지 IT 계열이라든지 AI 분야, 블록체인 등등보다 의대의 어떤 그런 이 인센티브나 그런 것들이 더 높은데 이모작 사회로 바뀌더라도 그게 바뀔까? 같은 유동지능이 높은 산업계인데 그래서 저는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논의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제 감입니다. 제가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의료계 지식이 유동지능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했었어요. 음, 왜냐면, 전문 지식도, 예를 들어 변호사가 다루는 전문 지식, 변호사도 법조인이군요. 어쨌든, 그쪽 지식, 그리고 공대에서 다루는 지식,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예술에서 다루는 지식이 전부 다르다고 했을 때 저는 유동지능을 요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고 어 저는 이제 의료 분야는 그렇지 않다고 이해하긴 했었어요. 제가 이걸 제대로 음,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왜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과에서 가는 학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가는 학교라서 예, 당연히 유동지능이 높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공대랑 예, 같은 결로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의대가 과연 예, 유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 예.
그 일단은 지금 사실 이 되게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어서 제가 미리 네. 말씀을 하자면 저는 공대가 우월하냐 의대가 우월하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공대를 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고 의대를 가는 건 나쁜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각자의 노력으로 각자의 부를 벌어들이는 것인데 다만 이 책에서 청년이 없는 나라라는 책에서 청년들이 좀 더 유동진을 요구하는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 주장에 빗대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그 160페이지를 보면 그 작가님이 생산성 피크 시기가 직업별로 다르다라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전공별로 논문 저서 발간 횟수를 정리를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각 분야에 몇 살 때 피크를 찍냐입니다. 음, 근데 예를 들면은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학, 의학 이렇게 4개 중에 35세부터 40세, 44세까지가 피크인 분야가 자연과학이고요. 의학의 경우에는 이 그래프 숫자에 따르면 45세에서 55세가 피크입니다.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은 전 연령대에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45세에서 59세인 것으로 보이고 인문학은 45세에서 55세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다시 말해서 각 분야별로 활약할 수 있는 나이대가 다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동지능은 보통 30세에서 40세 사이까지에서 결정을 바라는 분야이다 보니까 저는 의학은 유동지능을 막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는 아니다고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음, 되게 말을 길게 했습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이 논문 저서 발간 횟수를 보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예, 어떤 모수의 차이가 있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35세 미만, 35세에서 39세의, 물론 뭐 교수님들만 논문을 쓰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교수님들의 나이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40에서 54까지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이 모수의 차이가 논문 저서 발간 횟수와 차이가 있는 것은 음, 아닐까. 음, 물론 저희가 뭐 석사, 박사, 대학원 생활을 할 때도 논문을 작성을 하긴 하지만 예,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조금 의문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한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이대가 정해져 있고 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공학을 공부를 했었던 것에 비교를 했을 때 네. 공학의 성격이 조금 더 파고들어야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것에 빨리 적응해서 파고들어야 된다는 인식은 좀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거 여기서부터 추측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던져졌네? 이 문제는 뭐지? 관찰. 그러니까 관련 지식을 막 습득해서,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결해야 되나? 시도해보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빠릿빠릿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막연한 추측을 해보고요. 의학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병원 가서 진찰받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증세, 증세를 보고, 어떤 스캔을 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이 질병은 이렇게 치료한다. 저 질병은 저렇게 치료한다라는 어떤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되는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저도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도 만약에 그, 그 의학 분야가 결정지능을 요구하는 분야라면 저도 이 모작 사회가 만들어지면은 의대 선호 현상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학 분야를 유동지능인지 결정지능인지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뭐 이 의학 분야가 만약 유동지능을 요구하는 분야라면 조금 의대 선호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의학 분야가 결정지능을 요구하는 분야라면 이모작 사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이해했습니다. 그 네, 우영님의 주장을 이해를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도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 스포츠 분야들 보면
뭐, 그 작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유동지능이 필요한 스포츠와 결정지능이 필요한 스포츠가 있다. 음, 예를 들면 피겨 스케이트는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동지능, 결정지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역량까지도 포함하지만, 뭐 피겨 스케이트는 좀 더 일찍 은퇴하고, 축구 선수는 그 다음에 은퇴하고, 그 다음은 뭐 야구 선수, 그 다음에 골프 선수들은 굉장히 늦게까지도 스포츠 그 현역으로 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분야별로 요구하는 지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 뭐, 분야별로 요구하는 지능이 다르다. 다만 우리가 특정 스포츠의 전성기 나이가 언제라고 해서 그쪽으로 몰리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축구 선수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데 그만큼 골프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적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지능을 요구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분야에서 얻는 인센티브 혹은 그 분야를 얼마나 선망하느냐라는 문화적인 배경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어느 진영이 의대에 더 필요하냐가 사실은 무관하지 않을까? 라고 음,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소개하려다가 놓쳤는데 그 작가님이 쓰신 문장 중에서 아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근거가 될 만한 문장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어떤 뭐 대단한 걸 원해서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제일 중요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농촌에 있던 젊은이들이 도시로 나온 것도 결국에는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의 양이 가장 강한 동인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모적 사회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면 선택지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쏠림이 덜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모작 사회를 통해 그 다른 분야들도 어떤 뭐 급여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더 올라온다면 예, 이 의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사실은 좀 들으시는 분들에게 불친절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이모작 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각 나이별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능에 맞춰서 업무를 분장하자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인 유동지능이 발달되어 있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회 경험과 인간으로서의 어떤 원숭미를 가지게 되면서 결정지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이 좀 더 유동지능을 요구하는 공학, 과학, 뭐 이런 창업에 뛰어들고 이제 좀 더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들은 결정지능을 요구하는 뭐 관리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어떤 원속함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같이 나눠진다면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작가님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유동지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그 활동 속에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 말씀하신 거 듣다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모작 사회랑 북극 항로가 어떤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키워드만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맞아. 제가 아까 그 1부 끝날 때쯤에 그걸 갑자기 깨달아서 네, 예, 2부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제대로 안 돼서 아마 들으시는 네. 분들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독을 저도 권합니다. 네. 예, 사과. 궁금증을 유발했다는 정도로. 네. 네. 저희의 미숙한 사회 능력에 사과드리며 일독을 하신 후에 들으시면 더 재밌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남았는데 네. 혹시 이 이대 솔림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저는 네. 그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가 북극항로 이야기를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단순히 북극항로를 개척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북극항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여기서 작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북극항로를 선점하지 않으면 중국의 어떤 상하이나 이런 해안 도시들이 그 북극항로를 선점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크로드, 옛날 역사를 봤을 때 실크로드에 포함되어 있던 나라들이 다들 부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이제 다시 또 부강해질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중국한테 뺏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상도님이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한민국에 말씀하신 건 아니고 논제를 올린 것 중에 대한민국의 남은 시간은 5년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 일이 5년 안에 5년이 아니라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들이 선점하기 전에 빨리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과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선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기왕 북극항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작가님이 얘기한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이 발달할 때는 그 발달의 핵심 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실크로드. 네. 실크로드를 기점으로 뭐 중동으로부터 중국까지 이어지는 핵심 거점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의 향신료길이라고 해서 영국에서부터 동남아까지 이어지는 또 길,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도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신대륙 항로, 미국에서부터 인도, 영국까지,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활용을 했던 그 남방항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가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무역의 루트, 항로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항로의 거점 도시가 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남방 항로에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남방 항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활용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셰일 혁명 이후로 석유를 막 중동에다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방 항로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살 길이 오히려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도 너무나 운이 좋게 기존의 항로들보다 훨씬 짧고 효율적인 북극항로라는 항로가 새로 지금 지구 온난화의 흐름에 타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북극해가 녹아서 항로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부울경이 아주 좋은 거점 도시가 돼서 굉장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거점 도시를 확보하는 것으로 세계 질서의 패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거점이 되고 패권 국가인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세계 질서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논리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아직 북극해가 다 녹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구 온난화는 막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온난화는 지속될 것이고 이 북극해가 전부 녹아버리면 항로가 열리면 그때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작가님이 주장한 건 곧 열릴 것이니 지금 준비하자입니다. 정리를 정말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 막 네. 횡설수설 떠들긴 했는데 하나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도님께서도 말씀하신 마지막에 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국가 내에서는 어떤 이모작 사회와 어떤 부경 메가시티를 통해, 어,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하고, 국가 외적으로, 외교적으로는 어떤 러시아와 미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시기고, 이런 정책들이 잘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녀 녀석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은 꼭 일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빌어봅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상도님이랑, 장한 녀석들 김태우 오부작 첫 화를
첫 회를 진행한 소감을 좀 서로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작가님이 이 분야에서 평생을 연구하신 업적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저의 얇은 지식으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조금 전문가스럽지 못하고 조금 오류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저희의 대화 속에서 어떤 호기심이 조금 생겼다면 책을 꼭 일독을 해보시면 더 많은 작가님이 평생 연구하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일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 일단은 좀 진행이 너무 엉망으로 이루어졌다. 전혀 읽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나눈 대화 안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공부가 부족하다. 음, 이 청년이 없는 나라를 다회독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이나 지식을 더 쌓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영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